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한 주치의가 필사적으로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가 국정원 조사실에서 털어놓은 첫 마디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혼수 상태의 김정은에게 은밀히 주사를 놓는 김여정의 섬뜩한 모습, 권력을 위해 친오빠의 죽음을 은폐하고 숙청을 벌이는 냉혹한 음모, 그 모든 충격적 진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집니다. 북한 지도부가 목숨 걸고 숨기려 했던 김정은 사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최초로 공개되는 그 충격적인 증언을 평양 이북 소식에서 최초로 시작합니다. 그날 김여정은 저를 불러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주치의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순간에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김여정의 명령대로 며칠 뒤 김정은을 처음 진료한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사실상 혼수 상태에 가까웠어요. 동공 반응이 거의 없었고 자발적인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게다가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도 매우 얕았어요.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체불명의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거든요. 제가 처방한 약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분명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범인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은의 병실에서 김여정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김여정은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김정은의 정맥에 꽂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지켜봤죠. 확실한 건 이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혼수 상태로 빠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여정이 저를 주치의로 임명한 진짜 이유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목격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김정은의 상태를 은폐하고 필요하다면 거짓 진단서를 작성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절대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김정은의 공개석상 참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평양 내부에서는 김정은 사망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발표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조작되고 있었죠. 거짓 정보가 난무했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이부 요원들이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최고 존엄의 건강 상태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직접적인 협박이었죠. 제 아내와 아이들을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경고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그 무렵 평양 곳곳에서 냉혹한 숙청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정은에게 충성하던 핵심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김여정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즈음 김여정은 저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렸어요. 김정은을 실제로 치료하지 말고 그냥 진료하는 척만 하라는 것이었죠. 정확한 진단도 하지 말고 치료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치의 역할만 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이해할 수 없었죠.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의 눈빛이 차갑게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위험해질 것 같았죠. 며칠 후 김여정이 저에게 더욱 위험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 방에서 비밀 문서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문서가 무엇인지 묻지 말라고 했죠. 단지 특정 서류를 찾아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김여정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협박했어요. 만약 이 일을 거부하거나 실패한다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제 아내와 아이들을 공개 처형시키겠다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거부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죠. 그날 밤 김정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둠에 쌓여 있었고 제 발소리만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에 든 열쇠가 덜덜 떨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김정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숨었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방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발각되는 순간 죽는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극도의 긴장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그 시기 평양에서는 공개 처형이 연일 계속되었죠.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광장에서 총살당하는 간부들의 모습을 봤어요. 김정은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죠. 그들의 마지막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해 숙청이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김여정과 반대파 간의 무력 충돌도 시작되었죠. 보위부와 인민군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군용 차량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북한 권력의 핵심부가 완전히 분열되고 있었죠. 총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문서를 찾던 중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김정은이 이미 죽었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저에게 진료하는 척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요. 북한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죠. 그렇게 김정은의 죽음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침내 김여정이 찾으라고 했던 그 비밀 문서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쳐보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김정은 사망 후 김여정의 권력 승계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권력을 잡은 후 실시할 대대적인 숙청 작업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김정은에게 충성했던 모든 간부들을 제거하겠다는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어요. 문서 마지막 부분에 김정은의 유언이라고 적힌 내용이 있었죠. 그 유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여정을 절대 후계자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김여정의 성격과 능력으로는 북한을 이끌 수 없다는 김정은의 판단이었죠. 이것은 김여정이 절대 봐서는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공개된다면 김여정의 권력 승계는 정당성을 잃게 돼요. 저는 왜 김여정이 이 문서를 그토록 찾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숙청 대상 명단을 계속 읽어 내려가던 중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리타해성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김여정은 이미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문서를 김여정에게 넘겨줘야 할지 심각한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죠. 넘겨주면 저는 김여정의 권력 승계에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넘겨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져요. 며칠 후 김여정이 저를 불러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문서를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추궁했습니다.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여정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문서를 김여정에게 넘겨줘도 제 죽음은 확정적이었어요. 숙청 명단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요. 넘겨주지 않아도 죽고 넘겨줘도 죽는 상황이었죠. 어떤 선택을 하든 저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북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북한에 있는 한 저와 제 가족은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생존을 위해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죠. 북한에서 탈북은 죽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실패하면 3대가 멸족당해요.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을 상황이었죠. 차라리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저는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탈북 중개인을 찾는 것부터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접근하면 즉시 보위부에 신고당할 수 있었죠. 며칠 동안 평양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믿을 만한 중개인과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는 평양 외곽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죠. 첫 만남에서 그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가족 전체가 탈북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죠. 중개인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며 구체적인 탈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루트였어요. 가장 위험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죠.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야간에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간 후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제 아내와 두 아이가 이 위험한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아직 어려서 울음소리라도 낸다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수 있었어요. 밤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잠들 수 없었죠. 탈북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중국 돈, 간단한 약품, 최소한의 옷가지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했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북 예정일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했어요. 보위부에서 제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신원 조회를 시작한 것이죠. 모든 주민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 계획이 발각된 것일까요? 주변 인물들의 지속적인 의심과 추적 위험이 커졌어요. 이웃들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나가는 것도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평상시와 똑같이 해야 했어요. 탈북 하루 전밤 김여정 측에서 위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죠. 보위부 요원이 제 집 앞에 나타나 내일 아침 일찍 김여정을 만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계획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탈북 계획을 모두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처음 말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무서워했지만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최종 동의를 얻었어요. 모두가 북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죠. 특히 아내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탈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이후 생과 사를 가르는 여행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저희 가족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죠. 중개인을 따라 평양에서 압록강까지 이동하는 동안 검문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있었지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죠. 강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중개인은 우리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북한 경비병들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의 추적견들이었어요. 우리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았죠. 중개인은 재빨리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갈대밭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막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아내가 입을 막고 있었죠. 보위부 요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 근처까지 왔어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숨을 멈췄죠. 발각되면 즉시 총살당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계속했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중개인이 이제 움직여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죠. 압록강까지는 아직 2km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아이들이 지쳐했지만 쉴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은 커졌습니다.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3월이라 아직 차가운 강물이었죠. 중개인이 준비해온 작은 고무보트에 온 가족이 탔습니다. 보트는 우리 가족 4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뒤집힐 것 같았죠. 강을 건너는 도중 북한 경비병들이 나타났습니다. 강가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우리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트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었죠. 경비병 중 한 명이 강물 쪽으로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날아갔어요. 그 순간 막내 아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죠. 아내가 필사적으로 아이 입을 막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개인은 더 빨리 노를 저었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국 쪽 강가에도 순찰대가 있었죠. 우리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조용히 상륙 지점을 바꿨어요. 원래 계획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죠. 중개인은 우리를 안전한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농가였어요. 그곳에서 하루를 쉰 후 라오스로 향하는 긴 여행이 시작되었죠.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검문에 걸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험난한 여행 끝에 라오스에 도착했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울었죠.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감시와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였죠.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에는 긴장했죠. 북한에서 평생 들어온 남한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조사 과정에서 저는 김정은의 죽음과 김여정의 권력 승계 음모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김정은이 이미 사망했다는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죠. 이것은 한국 정부도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저에게 북한 내부의 추가적인 충격적 사실들을 알려주었어요. 김여정의 숙청 작업이 제가 탈북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가 알던 간부들 중 상당수가 이미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김정은의 측근들 중에서도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보였죠.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김여정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국정원 조사관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약속해 주었어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대우였죠. 조사가 끝난 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항 로비의 밝은 조명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이 났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풍요로운 상점들을 보며 감탄했죠.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했죠.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다는 것, 해외여행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내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죠. 국정원에서 하나원에 대해 설명해준 내용들이 기대됐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정착 지원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죠. 처음으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모든 것이 소중했죠. 그렇게 자유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며 보낸 며칠 후 저희 가족은 하나원으로 향했죠. 하나원에 도착하는 순간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북한에서 경험했던 차가운 관료주의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원에서 받은 인간적이고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별 맞춤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특히 저처럼 북한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었죠. 다른 탈북민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를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지내던 탈북민 중에는 북한 고위층 출신도 있었어요. 그들도 김여정의 숙청을 피해 탈북했다고 했죠. 제가 증언한 김정은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공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겪었던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한국 사회의 인권 존중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도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강제로 무엇인가를 시키지 않았죠. 모든 것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우수한 생활 환경도 놀라웠죠. 깨끗한 시설, 맛있는 음식, 쾌적한 숙소 등 모든 것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료시설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첨단 장비들이 있었죠. 사회 적응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웠죠.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지만 흥미로웠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교육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교육만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북한에서 겪지 못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깨달았어요. 감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미래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하나원 생활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배웠어요.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았죠. 이것이 북한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은 후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죠.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시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한국 사회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죠. 북한에서 의사였던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에서도 의료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배워야 했지만 보람찬 일이었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죠. 주거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쾌적한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저의 김정은 사망에 대한 증언이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정부 관계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제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김여정의 권력 승계 음모와 북한 내부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받았어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학술 세미나나 정책 연구 모임에서 북한 내부 상황을 증언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공개 처형 장면, 김여정이 김정은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모습, 비밀 문서의 내용 등을 상세히 알렸죠.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죠.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상담 활동도 했습니다. 인권단체와의 협력도 시작했어요.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참여했죠. 국제인권단체들과도 연대했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 인권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어요. 남한에서의 안정되고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되었죠.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잘 적응했고 아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가족의 행복을 찾았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의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진료만 했지만 한국에서는 진심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죠.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도 힘썼습니다. 북한 주민 지원 단체에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질 날을 위해 준비하는 일이었죠.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북한 주민들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더 큰 희망을 키워나가던 중 저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김정은의 죽음과 김여정의 권력 승계 음모를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였어요. 유엔 본부에서 증언하는 날 온몸이 떨렸죠. 세계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북한의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 무자비한 공개 처형, 대규모 숙청 계획 등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진실을 전했죠. 국제사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과 김정은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받았어요. 여러 국가의 정부 관계자들이 저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죠. 제 증언이 북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국제 포럼에서 강연자로 활약하게 되었어요. 워싱턴, 브뤼셀, 도쿄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했죠. 매번 긴장되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강연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김여정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과 공포 정치의 실상을 알렸죠.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는 데 기여했다고 느꼈어요. 활동을 계속하던 중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죠. 북한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김여정의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폭로한 김정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이 북한 내부에도 퍼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희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여정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북한 주민 지원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을 돕는 활동에 나섰죠. 국제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그들의 안전한 한국 입국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의료진으로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죠. 북한에서 넘어온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었죠. 가족들도 저의 활동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했죠. 온 가족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유와 안정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매일 느꼈습니다. 아침에 자유롭게 일어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과 밝은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헌신과 노력을 다짐했죠.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증언과 활동이 그 날을 앞당기는 작은 힘이 되기를 희망했어요.